이제 서로 갈등이 심하는 이런 상태가 되잖아요. 당장 직원들이 나오면 김정은이 얘기해주니까 어떡하면 이제 보통 당장 해결하겠지. 이래 하면 다 몇명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제 저거 너무 장관부가 되는 따라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청문회 5만 명 해가지고 청문회 지금 상정했지 않습니까? 청문회 상정할 때 그때 준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초선이었던 이용 의원하고 그 다음에 한국총연대 출신 김주원 의원하고 두 사람이거든요. 이 두 사람이 청문회 성격과 조금만 가져가려 했고 해놨는데 실제 그 내용을 이제 정밀하게 아는 사람들은 리포대고 본사를 소환하지 못하면 아무 일이 없다라는 걸 다 읽어놔서 얘기해요. 왜냐하면 리포피카의 혈택 공장에 사람들을 불러봤자 지금까지 했는데 우리는 본사 지시대로 할 거니까 우리 책임 소환이 아니다 라고 했더니 뭐라 할 거예요. 그게 청문회 아니라 뭐 다른 사업기관이 하는데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기업의 보이자, 그 다음에 이 OECD에 가입되어 있는 MBC 주제를 받는 어떤 그 기업의 어떤 뭐랄까, 히포크라테스 선사 같은 이런 개념이에요. 의사 되면 선사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법으로 강제되지는 않지만 의사로서의 어떤 사명과 신념 이런 것을 자기 선사를 하는 거잖아요. MBC 협약관이고 협정이에요. 협정의 고용을 안전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간 상대되고 있는데 법으로 강제되지 않는데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국회로 부른다 한들 이 실이 없을 텐데 빈명을 냈다 하니까 전부 다 어떻게 하면 해결하겠네 이런 거 되겠어요. 매우 어렵습니다. 내정자는 뭐라고 바뀌었네요 그거는. 다음 지금 그룹 보하셨던 것처럼 내가 우선 전에는 이사 청문회를 다 거치잖아요. 다 거치는데 도덕적 큰결이 없고 위법한 어떤 과거 행적이 없다면 인준되는 건 크게 문제가 없겠죠. 윤여총 위원장이 없다라는 걸 가지고 자격 시기를 하는 것은 만만시킬 만큼 의미를 그러니까 지금 내정자 본인이 수선님처럼 그런 생각을 안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 오히려 더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 구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명예만 본다. 그거 아니었으면 민주당으로 포함이 이렇게 들어갔어. 민주당 당원이에요. 요번 지난 총선 이후에 요번 대선 전에 윤여총 출신 주요 인사들이 쭉 흡수돼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지금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민주당에 입당한 중직 과거 성원들, 특히 주요 임원들, 총연맹의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사무총장, 부위원장 출신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명해야 된다는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민주노총의 주도 직원부 자체가 우리 민주노총 안에 전파들이 나올 때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옹호하는 입장이고 민주당과 같은 판배를 타야 된다는 입장이어서 지금 민주노총 안에서는 그 중직 파행에 대한 책임으로서 양경수로 내려가라고 서명도 지금 한쪽에서 받고 있고 이것을 충분한 실사무시의 기회를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두 개의 거대한 기미들이 매우 강력하게 충돌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나와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전파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우리 고영수부께서 도수 연수생 중에도 잠깐 질문을 하셨었는데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 구조를 무엇이다라고 규정하면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80년대 중반부터 이게 갈라져서 사회 구성체 논란이라고 해서 우리 흔히 줄여서 사구체 논쟁이라고 많이 불렀었는데 우리 사회를 어떤 사회를 규정할 거냐 그래서 크게 두 개로 갈라졌다는 거죠. 하나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태를 미국에 의한 정치적 해방은 되었지만 미국에 의해서 경제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식민지 상태고 이것이 보이지 않는 제국주의 연장이다라고 규정하는 집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국주의가 끝나지 않았고 이 제국주의가 형태 변화를 통해서 과거에는 식민지라는 표현을 했지만 지금은 거의 경제적 속국, 경제적 식민지로
미국에 종속되어 있다. 이렇게 한국 사회 모순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발생되는 모든 모순의 근본 모순을 이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운동의 이제 실천체제도 그 원인의 반대급부로 설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운동을 한 집단에서는 많이 내거는 슬로건이 반미, 미국 반대, 또 미국 반대의 방법론은 남북한이 우리 민족끼리 하나로 통일해서 외세를 배척하고 자주적인 독립적인 국가를 제대로 수립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운동 지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요 집단이 이거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냥 뿌리를 계속한다면 NL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언론에서는 뭐 자주파 이렇게도 많이 표현하고 과거 민주노동당 옛날 민주노동 분단될 때 평등파 자주파 있었다면 자주파로 분류되는 집단이죠. 그래서 적파적 이제 집단을 그냥 규정할 때 NL이라고 많이 규정하는데 뭐의 약자냐면 National Liberty. 그래서 의역하면 민족 자주라는 뜻의 집단.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과 연계되는 어떤 이런 것들이 강강구시 나오잖아요. 민족 정안에 갇혔다든지 실제로 접속도 하고 그래요. 주로 옛날에는 동록을 통해서 많이 했고 지금도 독일이 주요국이고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물론 그런 사상을 국가가 법이 가둘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현재 한반도의 이 지정학적 현실을 배척할 수는 없는데 부정할 수는 없는데 그런 활동들이 우리가 좀 한땀한땀 싸우려는 그런 운동적 성과들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이런 현실에서의 작용들이 나타나는 보면서 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 반대되는 이제 대표적인 크게 두 개의 전파가 있다면 하나는 어떤 형태냐면 현재의 모순, 근본 모순들 제국주의도 자본주의의 편찬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물이다. 결국 더 근본 모순을 이 과학적으로 살펴 들어가게 되면 이 제국주의가 그러니까 이 국가 독점 자본주의가 발생하고 이것이 제국주의로 편찬돼 나가는 과정 자체가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 모순은 자본주의다. 자본주의 안에서 더 근본 모순은 노자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니냐. 노동과 자본에서부터. 그래서 이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체제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 여기에서 운동의 뿌리를 찾아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는 게 나머지 하는 집단이죠. 그래서 이 집단은 PD라고 부릅니다. PD라고 부르고 프롤레타리아라는 말이 있죠. 프롤레타리아에 T를 붙이면은 이 계급이 됩니다. 이 프롤레타리아트, 부르주아 그러면 이제 한 사람 붙이는 말이라면 거기 G를 붙이면은 이제 계급이 부르주아지. 이렇게 부르주아지 그 다음에 프롤레타리아트 그래서 나와서 프롤레타리아트 데모크라시아 그래서 여기는 기억하면 민중민주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기사 같은 거 보다가 막 현장파가 어땠니 뭐 중앙파가 어땠니 주로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조직으로 된 것들이 이름이 섞이면서 이 개념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중앙파, 현장파 이런 단위들은 주로 PD 계열들이 많고 양적으로는 NL이 70% 정도입니다. 조합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 조합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부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활동가 집단이 70% 정도. 그 점이 왜 그렇게 많아요? 이유는 우리나라의 진보운동의 뿌리는 독립운동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독립운동 자체가 굉장히 민족주의에 기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민족주의 정서에 호소하는 게 감성에 되게 잘 먹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세계 어느 나라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이런 거에 국민적 아까 왜 가슴이 뭉클해지고 막 이런 정서가 없거든요. 다민족 국가, 다인종 국가 이런 게 더 많지. 근데 실제로 우리는 다민민족도 아니에요. 유전자 조사를 해보면. 그리고 북방에서 몽골에서 또 넘어왔는 북방 우랄 알타이 어족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전체 인구 구성의 남방계의 70% 이상이에요. 되게 웃긴 나라죠. 근데 이제 독립운동할 때 아마 반일민족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이제 뭐랄까 규합하게 하는 강력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이 전체 국민적 이 잠재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으로 호소되고 동화되기 굉장히 이 좋은 어떤 형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70% 정도가 이제 NL이에요. 그래서 보통 선거를 보면은 현장파, 중앙파는 뭐냐면
중앙단계 수립은 옛날부터 바이오텍에서 그냥 중앙과에 정파적 성향인데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남병호 이런 사람은 중앙과의 수장이라고 막 하기도 했고 그런데 그 두 개가 이견 없이 힘을 합치면 주로 요 단위가 PD가 총연맹을 수립합니다. 여기서 뭔가 안 맞아가지고 갈라지면 NL에서 총연맹을 또 수립합니다. 지금 양경수련자는 NL 운동에 기반해 있다 보니까 이 반미 또 통일 이런 쪽에 실현되는 운동에 많이 유진이 가 있고 그게 민방하고 왜 결이 자꾸 맞아 들어가냐면 김대중 정부 때 젊은 피 수혈로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당시에 486 대학생 총학생회장 출신 이런 사람들 엄청 많이 유치됐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원식, 김민석 등등등 해가지고 그때 당시 총학생회장 출신들 엄청 유입 많이 됐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렇게 많이 유입시키니까 지금의 국힘의 전신이었던 걔네들 그때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걔네들은 또 누구를 많이 유입했냐면 90년, 91년에 활동했던 민중당이라고 지금 한국 사회 진보정당 운동의 굉장히 뿌리가 되는 정당이 있어요. 이 정당 출신의 유력 인사들을 또 많이 유입시켰어요. 지금 국힘당에서. 그 핵심 멤버들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그때 민중당 지구당 위원장이었던 김문수, 과거에 이재호,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또 장기표, 이런 류들의 사람들을 또 이쪽에서 많이 유입시킨 거예요. 그래서 참 정치가 계속 이제 돌면서 이런 역사적 대성들과 또 같이 버무려져서 긍정의 순기능을 하는 것도 있고 매우 좀 이재호나 김문수나 완전히 극보수로 지금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엮기름도 하고 있는 것 참 웃긴 것 같습니다. 현실에서 지금 이 현상들은 또 여기에 버무려지면 어떤 결과로 할지 지켜갈 테고 그 결과가 어쨌든 순방향으로 좀 가도록 강제하는 것은 또 전혀 관계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외곽에서 외치는 목소리들이 또 그런 역할을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살이 좀 길었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펭귄들의 모습 지켜봤는데요. 이 사진 한 장을 좀 같이 봐주십시오. 오래됐는데 피켓이 4개가 있습니다. 피켓이 4개가 있고 각각의 구호들이 있죠. 사람답게 살고 싶다. 임금 이상 보장하라. 가운데서 다 빼먹고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전조합은 똘똘 뭉쳐 생활임금 쟁취해자. 이건 누구에게나 안전해야 할 것이기에 이렇게 가르쳐서 빼고요. 이 3개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선 가운데서 다 빼먹고 더 이상은 못 살겠다. 되게 그냥 막 있는 대로 막 써놓은 것 같지만 정확한 우리의 상태를 규정하는 어떤 구호인 것 같습니다. 우리 현재 조건, 현재 상태. 진짜 이대로 못 살겠다. 아마 이 용역 회사를 통해서 간접 고용되어 있는 청소년 노조였다 보니까 용역 회사가 이제 가운데서 가져가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말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2강이었나요? 3강이었나요? 내일시 기사에서 보면 간병인들 협회에서 돈 떼고 병원에서 돈 떼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하고 있습니까? 전조합은 똘똘 뭉쳐 생활임금 쟁취하자. 가운데서 다 빼먹고 더 이상 못 살겠으니 어떻게 하자라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똘똘 뭉쳐야 생활임금 쟁취가 가능하다. 똘똘 뭉치자. 그 다음에 어쨌든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방법론이었다면 이 방법론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운동이 지향하는 것, 우리도 인간이다. 인간으로 대접받고 싶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라는 것일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는 어찌 보면 아까 펭귄의 허들릭은 노동운동의 뿌리, 원리라면 이 단순한 하나의 집회의 장면이고 희한하게 운 좋게 이렇게 피켓 세개가 모여있는 것을 하나의 사진으로 담은 이게 우리가 노동작업을 하는 조건, 목표, 방법이다 라는 것을 교재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3페이지 읽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가운데서 다 빼먹고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이 구호는 노동운동의 객관적인 조건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 구호는 자본주의 사회가 돌아가는 원리를 잘 보여준다. 노동운동은 자본주의 이윤 착취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자본주의 이윤 추구가 지속되는 한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도 멈출 수 없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 이 구호는 노동운동의 근본적인 목표를 잘 표현하고 있다. 노동운동은 자본주의 세상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대한 세상을 건설하고자 한다. 임금 인상 보장, 생활임금 쟁취 이런 구호는 당면 목표들을 갖고 있지만 근본적인 목표는 아니다. 착각해서는 안 된다. 임금을 조금 더 많이 받기만 하면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 노동운동은 임금 인상을 징검다리 삼아 좀 더 근본적인 사회 변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전 조합은 똘똘 뭉쳐 이 구호는 노동운동의 근본적인 방법을 잘 표현하고 있다. 노동운동은 모든 노동자들이 단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만 대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 노동운동은 노동자들의 계급적 연대를 점점 더 넓혀가는 운동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탄생하게 되는데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이 구호는 저는 87년에도 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회부 혁명 때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이 현수막이 나오고 일제시대 때도 나옵니다. 웃긴 것은 지금도 집현대에 가보면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것을 구호를 외치기도 하고 그렇게 뭔가 많은 구조물이나 개드린 것들, 홍보물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인간답게 산다는 건 뭘까? 인간답게 산다는 건 뭘까? 그 해답에서 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만 살자의 전략이냐 함께 살자의 전략이냐 이게 단순한 문제 같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본성 중에 사회 속에 한 일원이 되는 것에 대한 굉장히 강렬한 욕구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순자가 얘기했던 성악설이냐 맹자가 얘기했던 성선설이냐에 대한 개인의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살설이라는 게 있어요. 왜 집단 왕따가 무서운 범죄인지 아십니까? 사회 구성원 속에서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의사들이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이건 연구 결과들도 다 나와 있고 이 집단 안에서 왕따가 되면은 신체 일부가 절단됐을 때 정도의 느끼는 이 통증이 심적 통증으로 작동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어떤 이 집단 왕따를 당하고 일본 말로는 지메라고 요즘 우리는 그것도 더 줄여서 막 따시켰다 이러면서 막 당연히 막 마치 이렇게 배제시킬 사람 배제시킬처럼 이렇게 그 별로 죄의식을 못 가지는데 사람이 막 따발을 나고 이런 자살하고 이런 게 그게 그 사람이 심신이 미약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만한 고통을 느끼는. 다시 말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성 본성은 함께 살자에 더 치중되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스템과 같이 맞물려서 살아가다 보니까 잘못된 전술을 택하는 거죠. 일단 내부터 살고 보자 라는 식이에요. 학교 갈 때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하고 보내는데 친구들을 다 경쟁에서 이기고 밟고 뛰고 올라서야만 그 아이가 학업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사회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이 개별적으로 살 길을 찾는 나만 살자의 전략이냐 함께 살자의 전략이냐 이게 이제 노동조합의 어쨌든 아까 앞에서 뿌리이기도 하고 원리이기도 하고 생명이기도 하고 우스갯소리 하나만 하고 넘어가잖아요. 스님하고 목사님하고 중학교 동창인데 우연히 성인이 돼서 길에서 만났습니다. 행색을 보니 머리를 깎았고 이 승복을 입고 있고 해서 네 스님 됐나? 그리고 니는 성경책 이렇게 기분을 보니까 목사님 됐네. 둘이 너무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어릴 때 둘 다 막 사고뭉치여서 당무치는 거 그래서 야 우리 옛날에 난 시간 좀 내는데 옛날 사람 돌아오는데 당만김치 가이라고 당만한 김치로 갔어. 둘이 이제 옷을 벗어 닦아놓고 당을 닦쳤는데 스님은 그날따라 컨디션이 괜찮았어요. 이 친구 들어가고 저리 친구 들어가고 목사님이 근데 쳤다 하면 전문 4차선으로 틱사만이라고 하죠. 딱
교장에서 맞췄는데 틱. 아, 씨발. 연락이 안 맞네. 거친 말로. 또 목사님 맞췄는데 또 틱. 하면 또 안 맞네. 아, 씨발. 전화기 안 맞네. 또 막 욕을 맞았어. 또 쳤는데 또 틱. 에이, 지랄하고, 씨발, 진짜. 진짜 전화기 안 되네. 저 하늘 위에서 하나님이 부처님하고 바둑을 탁 두고 계시다가 왜 이게 왜 저래 하다가 도저히 안 되고 세 번째 이제 목소리 굴뚝이 났어요. 잠깐만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벌점 주고 올게. 그걸 어떤 벼락을 한 개 꺼내서 딱 겨냥해가지고 딱 전자가 빵 하고 굴뚝을 딱 때렸는데 정답게 그냥 멀쩡히 공 잘 치고 있던 옆에 스님이 맞고 죽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 신발. 전화기 안 맞네. 아까 우리 복권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누구나 이렇게 주중에 복권 한 장 사놓으면, 일단 마음이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네. 피곤하죠. 별 기대를 하게 되고, 출근길에 오다가 복권 물어보면, 저 건물 하나 지었다, 아니면 살까? 집을 아파트 안 지으면 큰 평수 이사를 갈까 이런 고민하다가 집을 지하방으로 딱 건물 샀다 팔았다 수도 없이 했다가 토요일 밤 8시인가요? 온 국민이 입을 모아서 다 학교 외치죠. 아, 정말 전화가 맞네. 왜 매주 당첨자는 나오는데 그 당첨자가 내가 되진 않는가? 너무 좋다. 네. 꼭 잘 되시길. 확률적으로 당첨자는 있지만 내가 될 확률은 몇 프로면 실험합니까? 벼락 2번 맞을 확률이라는데 벼락 2번 맞는 것도 진짜 힘든 일이죠. 일단 한 번 맞았을 때 살아남는 거는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함께 살자의 전략이 노동자를 통한 전략이 함께 살자의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한 내 일터와 상태를 바꾸는 전략이 되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23페이지 다시 읽어볼게요. 이 페이지는 그냥 읽지 마시고 진짜 꼼꼼하게 음식으로 치면 40분 꼭꼭 씹고 삼킨다라는 형태로 잘 한번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의 탄생,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노동자는 두 가지 전략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1. 나만 살자 전략. 개별적으로 살 길을 찾는 전략이다. 다른 노동자들의 고통과 불행은 나의 일이 아니라고 여긴다. 개별 노동자들이 다른 노동자들에게 맞서서 무한 경쟁을 벌이게 된다. 2. 함께 살자 전략. 집단적으로 살 길을 찾는 전략이다. 다른 노동자들의 고통과 불행을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로 여긴다. 노동자들이 연대하여 자본가 계급에 맞서서 투쟁하게 된다. 과연 자본주의 노동시장에서 노동자가 노동력을 제각받고 팔 수 있는 길은 없을까? 달리 말해서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여 좀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바로 이 문제의식에서 노동조합이 탄생한다.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노노 경쟁을 중단하고 노동력의 개별 판매를 거부하는 순간부터 자본가들은 노동력을 구하기 어려워진다. 그런 만큼 제값을 주고 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노동조합의 1차적인 성격은 집단 판매 조합이다. 단체 교섭이란 노동력 집단 판매 교섭이며 단체 협약이란 노동력 집단 판매 계약이다. 단체 교섭은 노동력이 가진 상품이라는 성격을 부분적으로 보푼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집단 교섭에 나서는 순간부터 노동력은 더 이상 순수한 상품이 아니다. 이때부터 노동력은 시장 가격이 아니라 협상 가격에 따라 거래된다. 경제적 가격이 아니라 정치적 가격으로 된다. 임금은 계급 조정에 의해 결정된다. 점점 더 많은 노동자들이 점점 더 통일적인 단체 교섭에 참가할수록 노동력은 점점 더 상품이라는 성격을 잃어버리게 된다. 기업별 노동은 노동자들이 개별 기업의 울타리 안에서
일하고 있으면 서도 보이지 않는 울타리로 갈라져 있는 원청 노동자와 사내 하청 노동자의 분단을 보라. 그에 비하여 초기업 노조는 노동자들이 기업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사회적 수준에서 노무 경쟁을 극복하고 있음을 뜻한다. 노동자들이 산별노조, 지역노조, 일반 노조 등 초기업 노조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노동조합 조직 범위와 단체 협약 유효 범위는 노동자들이 연대를 실현하고 있는 수준을 보여주는 두 가지 대표적인 지표이다. 노동조합은 조직화 범위와 집단 교섭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경쟁 논리를 극복해 나간다. 역사적으로 볼 때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 협약 적용률이 높은 나라일수록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노동조합 운동은 기업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단결과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당시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출발한 한국 노동조합 운동은 단체 협약의 유효 범위를 기업별 울타리 너머로 확장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한국으로 아무리 단결과 연대를 외쳐도 단체 협약 유효 범위가 기업별 울타리 안에 갇혀 있다면 구호는 공허한 메아리로 끝날 뿐이다. 노동자들의 단결은 자본과 정권의 탄압을 초래하며 그에 맞선 투쟁을 동반한다. 노동력의 집단 교섭은 노동력 가격을 상승시킨다. 자본과 정권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단결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저지하고자 한다. 공권력을 동원하여 물리적 탄압을 가하기도 한다. 노동자들 중 일부를 유혹하여 노동자들끼리 서로 싸우도록 만들기도 한다. 이런 탄압과 공작을 풀어낼 때에만 노동조합은 생존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구소련이 몰락한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뜬금없는 질문이죠. 식량 수입 안 되나? 식량 수입 문제,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 고립되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다? 아니 민족주의. 민족주의. 그러니까 여러 소수민족들이 분열하려고 하는. 네. 또 다른 얘기들 있나요? 소련을 연구했던 많은 학자들이 소련의 붕괴 원인은 부패 때문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니까 이제 너무 많은 부패들이 일어났고 그 부패가 사회 전체를 붕괴시킬 만큼의 이 요소까지 작동했다는 거죠. 중국에 가면은 관시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관시라고 하는 표현이 한자어를 우리말로 그대로 쓰면은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관계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나의 관계, 영어로 표현하면 relationship인데 중국에서는 이 관시가 relationship이라고 이해되지 않죠. 중국에서 관시는 뭐냐면 너와 나의 관계로 형성되는 뒷배경입니다. 백그라운드. 누구 백줄 있냐 없냐. 그걸 관시로 많이 이해합니다. 제가 왜 뜨거우시 얘기를 하냐면요. 중국 공산당의 관계로 뭐 형님 동생은 중국 의형제들이 또 특히 많잖아요. 수아나니까 김종국 한테 이거하고 의형제 딱 하면서 막 형제라고 이런 관시 문화 또 그런 관시 문화 속에 또 엄청 또 챙겨요. 그런 자기 인맥들 그런 이유들이 부패로 이어지기 매우 쉽죠. 자기 관시, 자기 브라더한테 어떤 특권을 줘야 되고 청탁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러시아든 중국이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고 러시아는 붕괴되기까지 했는데 그럼 그렇게 안 될 시스템을 만들면 되잖아요.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그것이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와 정상적인 급여가 지급되는 문제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우리나라 국민들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무원들이 초박동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가들이 뭐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왜곡된 인식들을 갖고 있어요.
권력이 행정에 의해서 과도적, 그러니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다른 시스템으로 강제되는 거죠. 근데 지금 구급공무원 초봉부터 시작하면 최저임금 지금은 좀 벗어났나요? 옛날에 최저임금 위배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좀 병역 특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가산 주고 뭐 이래도 겨우 벗어나고 뭐 이런 웃기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국가 행정 일을 하는 사람으로는 더 남부럽지 않은 연봉이랄까요? 급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야 한번 팔죠. 한번 팔 때 결석이 있다면. 옛날부터 은행 다니면 돈 잘 번다 그랬잖아요. 조병수 다니면 돈 잘 번다 그랬잖아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래야 딴 돈만 번다고 이런 얘기들 그냥 사회적 통념으로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교수 돼야 되잖아요. 공무원들이 국장한테 잘 되고 시장한테 잘 되고 이러면 네 지금 뭐 이런 현실 속에 그런 것도 작동하겠지만 그럼 네 뭐 월급 더 줄게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집단 판매 조합 급여가 트레이드 유니언 그러니까 이 경제적 협상 가격이 아니라 정치 협상 가격이 되는데 공무원들이 정치 협상 가격은 헤게모니를 누가 쥐고 있습니까? 정부가 독점하고 있잖아요. 협상이 안 되잖아요. 기재부, 행안부에서 기재부가 판단하고 행안부가 발표하고 해가지고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이 얼마 그러면 끝나버리잖아요. 정치적 가격으로 되어 있는데 이 헤게모니를 누가 지느냐의 문제인 거죠. 일반 민간에 가면 이게 정치적 가격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경제적 가격인 거예요. 이게 경제적 가격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의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순간 구조가 바뀌어버리니까 이 상품이 적게 경쟁하니까 결과가 됩니다. 판매 가격이 뚝뚝 떨어지는 거죠. 저임금 구조로 자꾸 가게 되는 이유가 본질적입니다. 노동조합이 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 단초가 되냐면 우리의 노동을 경제적 가격이 아닌 정치적 판매 가격으로 매겨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인 거죠. 그 핵심 키포인트에서 저는 어쨌든 뭐 민주당이 뭐 보수정당이나 뭐 진보나 뭐 노동친노동이 다 떠나서 저는 이번 타이밍은 반드시 우리 공무원 노조에서는 쟁의권을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그냥 이거를 분리해서 생각해요. 흔히 노동사건 얘기할 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 세 가지가 노동사건이지 않습니까? 헌법 33조 1항에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으로 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혼자 가면 안 된다, 위험하다, 니 혼자 자꾸 떠들면 혼자 몽한 걸 정만하는 것처럼 니 혼자 사용자부터 당할 수 있다. 니 혼자 가지 말고 단결해라. 무엇을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개별되어 있는 자신의 노동력의 가치를 교섭을 통해서 집단의 정치적 가격으로 협상을 해라. 개개인에게 맡기지 말고. 근데 자본은 어떻게 합니까? 다 개별화 시키려고 하잖아요. 성과에 따라서 주려고 하고, 직책에 따라서 주려고 하고, 직무급제를 바꾸려고. 민주당 때부터 지금 직무급제를 바꾸려고 해서 짰습니까? 그 급여의 문제부터 해서 여타의 노동 조건에 대해서 단체 교섭을 통해서 집단적 트레이드를 해라. 이것이 법이 정하고 있는 원리이고, 그게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면 잘 안 될 거야. 그럼 어떻게? 생산에 타격을 주고 경영에 타격을 주는 방식으로 노동의 가치를 증명해서 저들이 인정하게 만들어 라고 하는 헌법적 권리가 단체 행동권이에요. 우리 처음 공무원 노동권 살펴봤을 때처럼 그래서 왜 국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국가마다 다 헤게모니를 누가 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공무원의 노동의 상품성을 통일적으로 국제적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오히 ILO가 노동 국제 협약을 맺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그것을 다 인준하고 비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83조가 됐든 94조가 됐든 106조가 됐든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서 단체 행동권을 반드시 쟁취해야지만 그래야 저는 우리 몸내
자율적 정치적 선택권 이런 것도 우리 주장하지 않습니까? 단체 행동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집단화될 수 있는 것이 실제 힘을 가지지 못하면 다른 어떤 구호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헤게모니를 누가 지금에서 집단적 판매 조합인데 이것이 경제적 가격이냐 정치적 가격이냐 해서 이미 공무원은 정치적 가격이에요. 근데 헤게모니를 오히려 국가가 일반적으로 쥐고 있음으로 인해서 더 빡신 구조가 되어 있죠. 이 더 빡신 구조는 단체 행동권이 복구되면 훨씬 더 쉽게 회복될 수 있는 토대는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일반 민간 기업과 조금 다른 측면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것은 민주당과 같이 하야만이 되는 전략적 선택이 아닌 이번 기회에 이미 이전 정부였던 문재인 때부터 약속했던 ILO 국제협약 비준의 이 약속을 어떻게 관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공무원 노조가 수정을 통해서 반드시 관철하고 돌파해야 될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 놓치면 정말 등등해집니다. 조직률은 낮은데 협약 적용률은 매우 높은 나라들이 이렇게 그래서 나옵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뒤에 영상도 있습니다만 프랑스는 노조가 없이도 파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용관계에만 있으면. 그래서 프랑스는 노동자 조직률이 매우 낮아요. 스웨덴 같은 데는 조직률이 매우 높죠. 뒤에 가서 살펴볼 텐데 스웨덴은 세계 대공황 끝나고 나서 살츠세 바덴 협정이라는 걸 맺어가지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금속노조하고 대한민국 10대 재벌사하고 맺은 협약이에요. 그래서 금속노조는 파업을 자제하고 재미를 웬만하면 버리지 않고 기업들은 해고시키지 않고 사회복지를 늘리는 이런 것을 사회적 협약으로 맺은 거예요. 그리고 동일노동가치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사회적 투입방을 넣어놓는다. 저런 데는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이제 스칸디나비아 방거나 북유럽 쪽에 이런 데는 조직률도 엄청나게 높고 단체가 적용률이 높다는 것은 사회적 적용이 얼마만큼 되냐는 거겠죠. 반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한국, 미국, 일본 전형적인 미국 자본주의를 쫓아가는 한국, 미국, 일본은 조직률도 매우 낮고 적용률도 매우 낮고 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 35조에 보면 일반적 구속력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일반적 구속력이라는 조항이 있어서 이거는 개떡 같은 법이에요. 이 법의 내용이 뭐냐면 당의 사업장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는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을 비록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 이게 법이에요. 그거 안 하면 벌금 1,000,000원이에요. 근데 이게 말로 하니까 중앙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는 노동조합,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하나의 사업장이 있는데 그래서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는 노동조합이 있으면 거기에 참여한 노동 비조합원한테도 단체별 적용시켜야 된다는 법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과반수 안 되면 적용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현실은 나오는 건 뭔지 아세요? 과반수 안 돼도 복수노조를 만드는 사업장 아니면 이 과반수 아닌 조합원에게만 적용시키는 이 뭐랄까 베네핏을 이 플러스 요인들을 비조합원에 다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 형평성 있지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조합회를 가입하면 조합비 내야 되죠. 뭐 오락하면 가야 되죠. 회의하면 회의해야 되죠. 수행하면 수행해야 되죠. 연결하면 연결해야 되죠. 이런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임승차한 사람으로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게 이거 자체가 불평등, 형평성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현실에서는 이렇게 작용한단 말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법을 접목시켜야 됩니다. 노동조합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안 해도 될 것을 전체에게 주는 것 자체를 법으로 금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현실을 오히려 더 잘 맞게 돌아가요. 그런데 이런 어떤 일반적 구속력의 조항들이 노동법에 있는 나라도 흔치 않지만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조직 가입률은 매우 낮게 나타나는 이런 것들은 기현상이죠. 조직력도 낮고 사회적 이 협약 적용률이 20% 이하에 있잖아요. 이 말이 즉슨 기업의 복지든 기업의 임금이든 결정되는 것이 예를 들면 스웨덴 같은 프랑스 같은 왜 높겠습니까? 독일 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독일 임금 주니까 이 사회적 협약으로서 구속력을
실효적으로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높은 건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우리나라가 노동자들의 투쟁의 전기가 없었습니까? 87년 대투쟁, 7.8 대투쟁 얼마나 거대하게 싸웠습니까? 그리고 혹시 로켓도 국회에서 대통령이 추진하고 국회에서 방한 조차도 유예시키고 항공하게 만들었던 이런 노동자들이 거대한 투쟁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낮을까요? 이유는 다 하나. 우리나라는 그 투쟁들이 다 사회복지로만 가지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저런 나라들은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독일,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얘네들은 그 역사적인 우리나라 같은 87년 이런 투쟁들의 성과를 사회적, 보편적 가치로 같이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독특한 문화가 어떤 게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다들 주요 언론사들이 설문조사 이런 걸 보면 희한해요.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은 대답에는 80% 이상 90% 가까운 사람들이 다들 필요하다고 대답해요. 꼭 있어야 된다. 근데 현재 민주주의 한번 좀 하는 꼬라지 보면 마음에 드십니까? 하면 저 새끼 다 떼주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노동조합 꼭 필요한데 현재 노동조합들이 하는 활동은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기현상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의 울타리를 넘고 기업의 울타리를 넘는 이런 과정들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 동영상이 노동상권의 탄생 또한 프랑스 노조할 권리 요 페이지를 요거는 숙제를 좀 남깁시다. 제가 다른 설명을 하나 좀 더 해드릴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요 영상 제가 같이 공유되어 있나요? 요 프랑스의 노조할 권리 보시고 그렇게 보면은 이 노동자들의 권리가 그냥 턱 주어지는 게 아니다. 이 역시도 역사적으로 투쟁의 산물이다라는 것들을 쭉 보시면 되고요. 노동자의 종류 조직 형태에 대해서 1번 직능별 노조, 2번 상별 노조, 3번 일반 노조, 4번 기업별 노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만 좀 설명을 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노조도 지금 현재 어쨌든 등록된 형태는 산별 노조지 않습니까? 산별 노조인데 공무원 노조를 만약에 처음 설립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국가 행안부 가서 설립 신고서 접수했을 거 아닙니까? 기재부일까요? 고용노동부로 갔나요? 보통 관할 행정관청에 가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고용노동부가 됐든 행안부가 됐든 간다 칩시다. 그럼 서류를 작성해야 되잖아요. 서류 작성할 때 지금 여기 교재에서는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별 종류 이래가지고 산별노조, 직능노조, 기업별노조 이렇게 구분해놨는데 노조를 설립할 때 그럼 설립 신고서에 우리는 산별노조입니다, 기업별노조입니다 이런 거 기재한다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설립을 알 거니까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사업단체가 있나 안 없는 것 같은데. 정답입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현행노조법상 노조를 설립하러 행정관청에 가잖아요. 서류를 주면서 작성해오세요. 아니면 내가 서류를 미리 작성하면 그 작성하는 서류에 우리가 직능별 노조냐, 기업별 노조냐, 산별 노조냐, 일반 노조냐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딱 하나 기재도 되어 있는 게 노동조합은 법적으로 노동조합은 이제 신고가 완료되면 완결된 구조의 조직인데 이 조직에 상급 기구가 있냐 없냐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민주노총은 범죄 노조로 인정된 게 98년도에 사실 비판을 많이 받았죠. 정비해고제를 수용하고 법적 지위를 인정받았다, 딜했다 이런 비판도 많이 받는데 진위를 떠나서 비판들이 많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 민주노총에 가입됐다고 하는 상급단체로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노동조합의 내용적 성질을 구분할 때 구분하는 구분법과 법적으로 구분할 때 그 다음에 가입 형태에 따라서 구분할 때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대부분 이게 다른 것으로 구분하면 되게 간단한 내용인데 구분이 안 되면 뒤죽박죽 엄청 복잡한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각 지부에 다 대표자들이시고 하니까 요거는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다. 자, 일단 법적인 기준에서 가입할 때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다 아니다. 법적인 기준에서 노조 설립 요건에서는 종류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상급단체가 있는 노동조합이냐, 상급단체가 없는 노동조합이냐,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산업별 노조, 기업별 노조 이건 뭐냐? 법에서는 산업별 노조, 기업별 노조 이걸 안 따진다는 거예요. 노조 설립 요건, 행정적 요건만 따져요. 내용적으로는 단일한 사업,
단일한 사업장에 국한되어 있는 사람들끼리 노조합시다 하는 것은 기업별 노조. 그 국가 안의 전체 산업에 걸쳐서 그 산업 종사하는 누구라도 가입할 수 있는 형태가 되면 산업별 노조. 요 개념은 크게 어렵지 않으시죠? 요 개념은 크게 어렵지 않으시고요. 직능별 노조 이런 것은 그 자체의 설립의 조건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문제의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산별노조가 산별노조라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 자, 단적 예를 하나 얘기해 볼까요? 교육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영역에만 걸쳐 있는 노동조합들이 몇 개가 있습니까? 자, 일단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 있죠. 자, 대학으로 가면은 교수노조 있죠. 시험 강사들 비정규 교수노조 있죠. 대학의 행정 직원들 가입하는 대학노조 있죠. 이것만 해도 다들 산별로 다 지금 등록돼 있어요. 우리 민주노조 안에. 자, 이것만 있습니까? 공공운수노조 안에 학교 비정규직 교육 공무직 본부가 있고, 서비스연맹에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있고, 여성노조 안에 학비노조가 있고, 또 이 학교 비정규직들이 또 있죠. 그 다음에 대학하고 연결되어 있는 연구노조가 또 공공운수노조 안에 별도 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공운수노조라고 하는 산별노조 안에도 이 요소가 들어있고, 교육이라고 하는 한 분야에 관련된 종사하는 형태에 따라서 지금 노동조합이 산별로 몇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과연 우리나라에서 진짜 제대로 된 산별노조라고 할 수 있을까? 에 대한 문제는 우리의 주요 활동가들이 숙제로 여겨야 돼요. 그러면 이게 직능노조가 아니고 뭐지? 라는 좀 문제의식의 개념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가입하는 형태에 따라서 나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나요? 오픈샵, 유니온샵, 클로즈샵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자, 오픈. 그 다음에 클로즈드. 스펠링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 다음에 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건 도대체 뭔 소리냐? 우리 공무원 노조는 오픈샵입니까? 클로즈샵입니까? 유니온샵입니까? 오픈. 표결로 할까요? 오픈샵을 가서 넣어주십시오. 남태국 오픈샵을 보면 클로즈샵이다. 써주십시오. 한 분. 유니온샵이다. 써주십시오. 모르겠다. 뭔들 뭐가 중요하고 공무원 노조는 노조법상 오픈샵입니다. 아까 부서에서 부서에서 만약에 팀장이 이거 존이니까 다 가져라 라고 해서 강제하는 건 법적 행정적 강제가 아니죠. 관계상의 강제인 거죠. 근데 실제로 법과 행정에 근거하면 공무원 노조는 누구라도 언제라도 가입과 탈퇴가 가능한 시간이죠. 아까 김정한 동지가 공무원이 아니지만 공무원 노조에 가입하셨잖아요. 가입 안 돼 있습니까? 그러면 범위는 제한되죠. 범위 제한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범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범위든 범위 밖이든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자기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가입할 수 있고 자기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탈퇴할 수 있는 노동. 이게 오픈샵이에요. 어렵지 않죠? 클로즈샵은 뭐냐? 그럼 이거 반대 개념이니까 가입과 탈퇴가 안 된다는 소리냐? 그건 아니에요. 클로즈샵은 가입과 탈퇴에 의해서로 구분되는 샵이 아니라 뭐냐면 클로즈샵은 인사 노무 공급을 노동조합이 하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보통은 회사가 사람을 채용하지 않습니까? 이건 파견법이 아닌데 클로즈샵은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원들을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겁니다. 인사 노무를. 자, 대한민국에 클로즈샵에 샵이 있는 곳과 클로즈샵 기능을 갖고 있는 곳 딱 두 개가 있습니다. 네, 기능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클로즈샵은 어딜까요? 힌트.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거 한번 때려잡으려고 칼을 빼들었다가 실패하고 전국 항복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노조가 없잖아요. 들으시면 한국노조입니다. 우리나라에 항구가 많잖아요. 울산, 포항, 부산, 그 다음에 저 밑으로 가면은 목포, 여수, 그 다음에 평택, 인천, 이 항마다 다 항공노조들이 있어요. 뒤에 노동노조와 운동사 살펴보면 일본이 쳐들어와서 집 내놔야 되고, 그 다음에 저쪽 위주로 옮겨야 되고, 옮기라니까 철도 까내도 노동자들이 필요하니까, 아까 인크로즈 운동처럼 일본도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 다 내쫓고 노동자를 만들기 위해서 뭘 했냐면 토지 조사를 시작했거든요. 토지 몰수를 엄청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이 토지가 평대가 많으니까 온 대로 도시居民으로 쫓겨가서 노동자 계급으로 유입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라도는 80%, 90% 나오는 게 경상도는 80%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 사람들, 아이고 저 빨간색 때문에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쫓겨간 사람들이 각지로 가서 10% 이상의 인구 형성을 전라도 사람들이 쫓겨가서 이주해가면서 그렇게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많이 이주해간 곳이 서울, 경기 일대죠. 표 보면 그 대충 이해됩니까? 그런 역사적 현상들이 이런 것으로도 표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절대 해산되지 않는 조직 3개 중에 이런 얘기가 있죠. 고대 동문회, 해병대 정문회, 전라도 양문회. 어쨌든 그런 샵은 그래서 각지의 항공노조들이 처음에 이제 일제시대 때부터 토지를 잃고 도시 주민으로 유입된 사람들이 가장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곳이 항만이었어요. 왜? 막 실어 나르니까 일본에서. 그리고 여기 실어 나른 것들이 이 철도가 철도로 했지만은 나머지 또 해상으로 또 이 인천으로 목포로 이렇게 또 실어 나르니까 이 항만에서 운송하고 하역하고 이런 또 일을 하던 하역 노동자들이 지금 항공노조로 되는 가장 우리나라에서 먼저 만들어졌고 역사적 뿌리가 있고 항일 운동부터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힘이 세졌겠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형태의 클로즈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력이 흐르지 못하고 갇히니까 썼겠죠. 항공노조 위원장은 거의 시장보다 더한 지위에서 떵떵거리고 항공노조의 조건 대결에서는 포항에서만도 당장 한 사람 조건을 들어가는데 꼴찌라고 하죠. 뒷돈을 5천만 원씩 7천만 원씩 이렇게 줘야 조건이 되고 이런 식의 비리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현실에서의 문제점 말고 노동자의 형태를 보면 클로즈샵은 인사 노무 자체를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건데 그러면 노동자에게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겠죠. 요거 두 개가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라면 유니온샵은 뭐냐면 원래부터 있는 제도가 아니라 법의 판례로 예외가 인정된 대법 판례사항입니다. 유니온샵은 자 노조법 81조에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이러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런 행위를 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꽤 무거운 양형을 설정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를 5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 내용이 1번 불이익처우, 노동자가 하는 것 때문에 어떤 기존에 어떤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2번이 반조합 계약행위입니다. 반조합 계약행위. 노동조합에 반대되는 형태의 내용을 전제로 한 근로계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로 풀면 어려운데 현실에서는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삼촌이고 우리 삼촌 친구 아들이에요. 내가 그 아버지 얼굴 봐가지고 입사시켜주는데 네 이제 들어오면 저 노동자만 저 미친 빨리 시켜주는데 저 가입할게 안 할게요. 암만 동시 아들내미라도 그거 안 한다고 해야 돼. 믿고 입사 안 시켜주겠나? 아이고 삼촌 제가 삼촌 얼굴 봐서라도 그럴 일 있겠습니까? 그렇지? 그럼 요거 한개 써라. 각서 해가지고 저는 입사와 동시에 노동자 활동 1차를 계시며 노동자 이 약속을 어기는 순간 회사의 처분에 무조건적으로 따를 것을 맹세합니다. 이에 따른 민영사상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이런 거 쓰게 만들고 그걸 조건으로 입사시키는 이런 것들이 반조합 계약행위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반조합 계약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힘을 법적으로 더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 사업장에 조합원이 3분의 2가 넘는 숫자 종사자 3분의 2가 넘는 사람이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조합원이 되면은 유니온 시합이라는 것을 합의하에 만들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 반조합 계약을 폐기하고는 뭔 상관이냐면 유니온 시합이 되면은 오픈샵보다는 힘이 셉니다. 클로즈샵보다는 힘이 조금 약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유니온 시합을 합의가 딱 되는 순간 회사에 가입하면 무조건 노동조합 조합원이 돼야 돼요. 아까 반조합 계약에는 무조건 가입 안 하는 것을 조건으로 아니면 경쟁하는 노동조합이 있으면 무조건 의용 노동조합을 가입하게 하는 이게 반조합 계약행위인데 이 반조합 계약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예외라는 겁니다. 예외의 전제 조건은 3분의 2 이상이 되고 노사가 합의가 될 경우 그러면 유니온샵은 회사에 사용자가 채용을 하더라도 회사에 입사하면 무조건 조합원이 되는 거고 그 조합원이 만약에 노동자 내부에서 징계를 먹어서 업주를 뭐 안 좋은 일을 해서 징계를 먹어서 노동자 조합원으로 제명이 됐다 하면은 고용까지 상실하게 되는 이런 형태의 힘을 가지는 것이 유니온샵입니다. 유니온샵은 그러나 판례의 예외 조항이다. 이렇게 가입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또 혹시 노동조합의 부를 명칭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복잡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떤 평상시에 좀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제가 뭔가를 하나 더 설명하고 있었는데 지금 머리 안 돌아와서 그런 지금 질문으로 던졌습니다. 없나요? 그 전에 설명하신 것 중에 우리가 노동법 안에 조합원이 이제 조합이 되고 운영을 하는데 기여하는데 무임승차하는 애들까지 3분의 2 이상이 이제 동일 조건하에 일반 구성에서는 절반 과반수. 과반이 넘는 이제 노동조합이 협약을 맺으면 예. 이 조합원이라도 혜택은 그렇고 과반수 간다는 게 노조법에 있다면서 일반적으로. 그것도 이제 우리 공무원 또 이제 공무원 노조특별법에 없는 조항은 일반 노조법을 따로 있죠. 그걸 이제 저희는 무임승차 하는데 단체 협약 맺었고 정부하고 결속해서 했는 거 자를 안 주면 안 되나 자꾸 이런 현상이 불만이 올라오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이라기보다는요. 저는 좀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 노조뿐만 아니라 10이면 10, 100이면 100 저는 다양한 사업장이 크고 작은 거 있는데 특별한 데 많이 교섭 들어가잖아요. 천편일률적으로 전원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는 이상 매 현장마다 받는 질문입니다. 아, 저 새끼들 제발 우리가 있는 주택에서 얻은 이사과 자들은 적용 안 되게 하면 안 돼요? 아, 저 새끼들 걸고 있는 저 방이 많은 년들 저 좀 적용 안 되게 하면 안 되는겨? 이런 걸 질문 옥수수 많이 받아요. 엄청나게. 그런데 저는 아까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오버될 뻔했는데 요 얘기만 마무리합시다. 우리가 획득한 투쟁의 산물을 사회적 산물, 공익적 산물로 여길 것이냐 아니면 내 거의 결과물로 남길 것이냐에 대한 좀 철학적 과제로 좀 이 문제는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노조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노조법 자체도 저는 매우 악법적 요소예요. 그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형평성 운운하면서 요건이 안 되는데 전체에게 다 해주려고 하는 사용자를 금지하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단협을 전체를 다 적용하게 하고 그걸 안 하면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있는 이런 강제 조항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이 법 자체에 법의 입법 취지로서는 안 맞지만 입법 취지를 논하기 전에 아까 한국 사회는 굉장히 큰 혁명적 전기가 있었지만 이 혁명 전기의 석방물들이 기업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서 대학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과정이 있었다면 다소 그들이 밉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조직활동으로 그러면서 호소하고 알리고 선전하고 또 필요하면 선동하고 이런 형태로 가되 우리가 획득한 결과물은 모두가 공익적으로 함께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노동운동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설득하는 논리에 있어서 그들이 알아주나 이런 식이 됐을 때 그래도 더 알려야죠. 그래 더 알리되 제일 큰 명제, 제일 중요한 맥락의 명제는 뭐냐면 니들이 함께하면 지금 나눈 것보다 파이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노동조합이 그냥 간단하고 쉽고 심플하다면 누가
제대로 못 하겠습니까? 근데 막 찢고 저쪽에 뭐 사고 터지고 별의별 사고 다 터지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복합적이고 복잡 유명한 것들이 막 얽히고 설키고 이래 돼 있는 것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또 우리는 그 속에서 또 길을 찾고 등대가 비추는 빛의 밝힌 방향을 잡기 위해서 또 오늘도 이렇게 학습하고 같이 공부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저희는 뭐 스승이 막 그만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그 하시는 거 볼 때는 지칠 만하다. 아씨 하면서. 네, 제가 끝까지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노동조합을 구분하는 구분법에서 한 가지 더 설명드릴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나중에 가면서라도 생각나면 메모를 놓다가 다음 시간 시작 전에 좀 말씀드리고 프랑스는 왜 노조가 없어서 고용돼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파업이 가능한지 영상 꼭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파업에 왜 시민들은 불편해하지 않는지 우리 고령주님 그 둘째 날 오세빛이 계실 때 그 마을 이장이랑 찾아와서 막 녹화만 보셨나요? 뭐 그까지 보셨나요? 공부장하고 제가 봤죠. 선생님 사실 민주주의는 그런 불편을 내가 그런 일을 겪어도 내가 불편을 끼쳐도 다른 사람이 용인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사회적 관용 이거를 옛날 작고하셨지만 옛날 홍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표현을 그걸 톨레랑스라고 얘기했잖아요. 내 문제를 네 문제를 줄 수 있고 내 처지를 네 처지를 줄 수 있고 그래서 네가 주는 민주주의 속에서의 불편함 시끄럽고 차 막히고 이런 뭐 예를 들면 그런 불편함을 네가 내가 주더라도 나는 너를 이해해 나는 사회적 관용 톨레랑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너무너무 결여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바꿔나가는 것도 우리가 노동조합을 하는 것이 내 일터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모든 영역에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노동조합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그래야 어떤 국민들과 쓸데없는 소모전 그리고 우리끼리 싸우는 이런 것들도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별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시간이 한 35분인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갖고 다음 시간부터는 오늘 이제 노동조합이 그래서 왜 필요하냐 이걸 다시 살펴봤다면 이 노동조합을 우리 역사 속에 매 작년마다 저 일제시대 때부터 일제시대 때 노동조합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유구한 역사들을 쭉 한번 이제 추적해보는 노동운동 이제 순서로 다음 넘어가고요. 요거 말고 번외교육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한 타임 건너뛰었지만 다음 타임은 선동교육, 스피치 트레이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도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